우선은 그 재산보험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보험 기초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재산보험 용어 정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험 목적 제1조에 그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된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는 그 표준보험 약관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 갖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재산보험의 목적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건지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피보험자가 뭡니까, 피보험자? 그 보험 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죠, 그냥, 그죠?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자,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써라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의를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 보험 계약자 뭔지 아시죠, 그죠?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 보험 수익자 누굽니까? 네, 보험금 받는 사람, 그죠? 보험금 받는 사람. 그리고 보험증권, 뭐 진단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피보험자는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테고, 자 보험계약자도 이제 뭐 아실 테고. 그 진단계약은 뭔지 아세요? 진단계약? 진단계약? 진단계약 아시는 분? 예. 자, 일단은 그 이 제3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계약은 그 선의 계약입니다. 최대 선의 계약이에요. 최대 선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입 문턱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보험의 가입 문턱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신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험회사한테 알려주게 되면 보험회사는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선의계약이기 때문에 다 믿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한 얘기도 당연히 피보험자나 보험 가입자는 믿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단계약입니다. 웬만한 계약들은 다 무진단 계약이거든요.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뭐 땡땡 보험회사에 암보험 하나 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청약을 하고 싶다. 계약 체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물어보죠. 그죠? 전화나 아니면은 그 질문표에 의해서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약 복용한 적 있습니까? 보험 가입하기 직전 3개월 전에 뭐 진단이나 투약,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의사한테 뭐 이런 거 받은 적 있냐? 뭐 60일 이상 뭐 투약 처방, 뭐 7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적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5년까지. 그래서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가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믿거든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계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은 진단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험회사에서 그 계신 지역에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조그만 의원이나 이런 거 지정을 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몸무게도 재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진단계약이에요. 아시겠죠? 네, 진단계약.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뭐 기타 관련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의 시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일단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물보험에서 시작합니다. 물보험. 사람의 신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보험에서 시작을 해요. 물보험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가? 내가 만든 재화라든가 건물이나 생산재 이런 것들을 손해사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험금을 산출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 때, 지금부터 한 700년 이상 전에 그 보험의 시작 어디서 시작해요? 모든 문명의 발상은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해상보험에서 시작해요.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물건보험은 그 보험 가액하고
여기다가 제가 뭐 계약법을 안 들으신 분이 계셔서 용어가 나오는데 보험 가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또 뭐 있죠? 보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험 금액은 이게 생략된 겁니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생략된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예를 그대로 들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한 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건물의 시가나 가격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압니까? 거래되는 시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든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콘크리트 타설 비용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해요. 보험에 붙여진 건물이나 재화의 가치, 경제적 가치, 이거를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다.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건물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을 때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이 건물주는 10억을 홀라당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 과실이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보험에 붙인다고, 이거를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10억짜리의 물건에 10억을 전체 다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부보험이라고 해요. 보험 가액을 전체 다 가입하는 거. 그죠? 이걸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10억이 이렇게 들어져 있다. 이거 전부보험. 그리고 이거에 미치지 못하게 가입할 수도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인데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난 8억만 가입할 거야, 5억만 가입할 거야,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 그거를 일부 보험이라고 해요. 일부. 보험 가액보다 보험에 가입하는, 붙이는 금액이 낮은 거, 그걸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 이유는, 일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인데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불도 꺼주고 이게 홀라당 전소될 때까지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완전 붕괴되고 전소될 때까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도 비싼 판에 좀 적게 가입하자,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초과보험도 있어요. 더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12억, 13억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계약법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액이 뭔지, 보험 가입 금액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난 이제 보험 사고가 났어. 그럼 뭘 줘요? 보험금을 주죠. 그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줍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산정 방식이, 우리 이제 손해사정을 하는 거니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은 손실액, 손해액에서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 이렇게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보험에서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10억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반이 탔다, 5억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전부 보험이다. 그러면 10억이니까 손실액 5억을 지급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보험이다. 10억에 가입돼 있는데, 가액이 10억인데 8억에 가입했다. 그럼 얘는 지급 얼마예요? 4억밖에 안 하죠. 그죠? 4억밖에 안 합니다. 4억밖에 안 해요. 4억밖에 안 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고,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은 손해액, 손실액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 가시죠? 자, 물보험은 구조가 이래요. 근데 임보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임보험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 임보험에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내 가치가 얼마인지 10억인지 1억인지 5억인지 100억인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존엄한 인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얘는 얼마짜리야, 얘는 얼마짜리야라고 감히 평가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보험 가액이 없기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에요. 나는 10억쯤 될 거야. 내 경제적 가치가 10억쯤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억짜리 인보험에 가입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특징이 있죠. 그죠? 특징이. 자, 보험 가액은 없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있다. 그래서 기준이 이거다. 모든 산출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보험금은 산출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입 금액 대비해서 산출하죠. 그죠? 가입 금액 대비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재산보험에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정액보험이 있고요. 정액 보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해만 시켜드린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이론에서는 그냥 쓱 한번 이해만 하고 패스하시면 된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정액 보상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보상 방식이 있어요. 실손 보상 방식. 아까 이게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실손 보상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짬뽕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정액 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준정액. 자, 정액 보상 방식은 뭡니까? 가입 금액을 그대로 다 주는 게 정액 보상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암보험에 가입한다. 암 진단을 받았다.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나는 한 1억쯤 받아야 돼. 그럼 나는 가입을 1억에 하면 돼요. 실제로 암 진단을 받았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1억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정액보상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실손보상 방식은 준정액보상 방식은 뭐냐면 실제 입은 손해액하고 그 다음에 그 정액보상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유장애 보험금이에요. 아까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했어요? 1억에 가입이 돼 있는데 곱하기 장애율을 따져서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1억을 다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준정액 보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래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준정액 보상 방식이 있고, 그러면 실손 보상 방식은 어디 있느냐? 손해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야? 비용이에요. 비용 담보가 우리 재산보험에서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실손의료보험. 그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그럼 뭐가 발생돼요? 내가 낸 돈이 발생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돈도 물론 있지만 그 내가 낸 돈 있잖아. 발생된 비용, 치료비. 요거만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전자 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중에 비용 보상 방식. 그게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하나 쳐서 죽였어. 근데 얘하고 합의를 했다고. 형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3천만 원 줬습니다.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그거를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만약 2천에 합의했다. 그럼 2천을 주면 되고 1,000에 합의했다. 비용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 가액 내지는 그 경제적으로 알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산출됐을 때는 실손보상 방식을 따라요. 삼보험에서는.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정액이나 준정액, 즉 가입금액 위주로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3보험은요, 제3보험은 특징이 뭐냐면 인보험의 보상 방식 내지는 인보험의 규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보험의 규정, 법률 구조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을, 물보험 영역을 제1 영역이라고 해요. The Type 1 First Insuranc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1보험 영역, 제1보험, 그리고 이쪽 인보험을 제2세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타입, 세컨 타입 인슈런스. 제3보험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학자가 붙인 거예요.
서드 타입 인슈런스라고 해서 제3보험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 인슈런스라고 해요. 그레이, 회색, 검정과 흰색이 믹스되어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손해보험적 특징도 있고 인보험적 특징도 있다. 손해보험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인보험의 규정을 그대로 끌고 온 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뒤에 나올 거 핵심적인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어딜 보시냐면 그 4페이지에 큰 4번 밑에쯤에 보이시죠? 자, 여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3보험의 특수한 성질 중에 1.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책 밑줄만 이렇게 긋시다. 피보험 이익이 없습니다. 제3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피보험 이익은 있는 겁니다. 피보험 이익이 뭘까요? 피보험 이익이 뭐야? 피보험 이익이 뭐죠? 피보험 이익. 보험에 가입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이 붕괴됐을 때 나는 10억을 날리잖아요. 그럼 10억을 보험에 붙였으니까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듯이 1억이면 1억을 받을 수 있듯이 그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근데 다만 이 피보험 이익이 인보험에도 있고 제3보험에도 있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보험가액이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액이 없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를 금지한다. 대위가 뭐예요? 보험자 대위. 저기 계약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보험자 대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위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위권이라고 하거든요. 대위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보험이기 때문에 청구권 대위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라는 게 있고 청구권 대위라는 게 있어요. 잔존물 대위는 그 계약법 시간에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한 척이 있습니다.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근데 배가 보험에 100억에 가입이 돼 있어요. 배가 만약에 바다에 침몰해가지고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세월호 사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져냈죠, 그죠? 100억에 가입이 돼 있어. 근데 배가 침몰해가지고 배가 홀라당 다 완전 없어진 거잖아, 그죠? 나는 이제 선주인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험에 100억에 들어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얼마 줘야 돼요? 100억 줘야 되죠? 전부보험이면, 그죠? 자, 100억을 받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100억을 다 줬어. 선주한테 100억을 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따져보니까 요거 건지면 고철값하고 해가지고 한 50억 정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끄집어내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00억을 지급했지만 고철 비용이 50억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얘는 어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40억 정도를 얘한테 100억을 지급했지만 40억을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폐차 처리를 했어요.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소가 됐으니까 폐차를 할 정도로 전소가 됐으니까 가입자한테는 차량 손해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준다고. 대신에 이 차를 어떻게 해요? 내 차는 아니잖아. 보험회사 차는 아니잖아요. 그 차주 차인데 내가 보상을 했으니까 권리를 위임을 해서 내가 가지고 온다고 이거를. 폐차하면 고철값 30만 원, 40만 원 받잖아요. 그게 잔존물 대위입니다. 자, 청구권 대위는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3자, 가해자예요. 가해자. 여기에 건물주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10억짜리인데 이놈이 가해자가 지나가다가 저 건물 마음에 안 들어.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너무 짜증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불내야지. 여기다 불냈어. 방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홀라당 다 탔어.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얘가 불질렀으니까 얘가 이렇게 10억을 주겠죠. 보험금으로 10억을 줘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제3자가 방화를 했으니까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요? 건물주의 권리를,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의 권리를 얘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마치 내가 보상을 다 했으니까 건물주인 것처럼 얘한테 어떻게 합니까? 구상하죠. 야, 네가 불질러서 냈으니까 10억 내놔. 이렇게 구상을 한다고. 그죠? 물보험은 이렇습니다. 근데 임보험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자 대위를 금지한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 다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르다가 척추 골절돼서 쇼크 와가지고 사망했어. 근데 보험에 가입돼 있어. 죽은 사람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죠. 나한테. 그죠? 보상할 거 아니야. 내 유족한테 보상할 거 아닙니까? 1억이면 1억을 사망보험금을 상해 사망보험금 1억을 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다리 건 놈한테 야, 네가 다리 걸어서 얘 죽었으니까 1억 내놔. 이렇게 못 한다고. 이해 가시죠? 왜? 사람은 존엄하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자, 상법 규정이 있어요. A에 보면은 상법 729조에 보면 임보험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법률에 못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사람의 신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가 금지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자,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든 게 상해보험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하게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제3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약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 대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도 있고 보험가액도 있고 보험자 대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3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고 보험가액도 없고 보험자 대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약관상으로도 안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보험 규정을 그대로 갖다가 준용한 규정이 있어요. 임보험, 사람, 제2보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거를 규정한 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을 금지한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중과실 사고를 담보한다. 이 세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거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 자기의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그죠? 자,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이거는 상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온 조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저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고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그 피보험자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렇게 세 명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보험회사하고 네 명이 계속 등장하는데 제3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보험 계약자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보험 계약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제일 중요해요. 왜 피보험자가 중요합니까? 자보에서. 자보 공부하시고 계세요? 자보에서 왜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피보험자가 엄청 많거든. 김용 피보험자, 뭐 친족 피보험자, 뭐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근데 이 제3보험은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도 다 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몸 다쳤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보험이라고 해요. 자기. 나를 위한 보험, 나의 보험. 아시겠죠? 근데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 같지가 않다.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만 내가 내고 다른 사람을 보험 객체로 해서 가입한 거. 이걸 타인의 보험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험 계약자 중심으로 보험 수익자하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아시겠죠? 왜? 수익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험금 받는 사람이죠. 내가 다치거나 했을 때 내가 돈 받는 거니까 나를 위한 보험이잖아. 그죠? 근데 보험 계약자, 수익자 다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피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서로 같지 아니한, 즉 타인의 보험에서 이 타인이 즉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 도덕적 위험에 노출되죠. 요즘에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보험금 받거든요. 보험금 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임보험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나 건물이나 방화를 하거나 자동차 때려 부신다고 해서 그냥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물어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한번 죽거나 다치면 그냥 물어주면 돼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 즉 타인의 보험에서 이 피보험자가 내가 보험에 붙여져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떻게? 서면으로. 자필 서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필 서명이 들어갔지 아니한 계약은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에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자,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을 금지해놨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사망입니다. 사망만 그래요.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후유장애, 뭐 암보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성년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자들은 그 자기가 보험에 들어있는지 이게 보험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행계약, 즉 도덕적 위험 때문에 금지를 시켜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만 그래요. 아시겠죠? 사망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그 중과실을 담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원래 상법에는 상법 거기 상법 659조에 나와 있어요. 상법 659조에는 그 재산보험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상법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상법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상법 총론이 있고요. 상법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총론,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뭐 상해보험, 임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규정들이 있는데 총론에서 규정하기로는 보험계약은 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중과실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보험 규정에 다시 들어가면 임보험에서는 중과실을 담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3보험 끌고 온 거야. 왜요? 왜 그럴까요? 제3보험의 대부분의 보험사고는 특히나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대부분 다 중과실입니다. 아시겠죠? 중과실이에요. 즉 뭐만 면책이에요. 뭐만 보상 안 합니까? 고의만 보상 안 하고 중과실을 보상합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편도 한 3차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로 차길 건너가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부딪히지 않을 거야. 차 잘 피해서 건너갈 수 있어. 야간에 그것도. 건너갔어. 그러다가 차에 쳤어요. 이게 고의예요? 고의 아니죠. 다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난 괜찮아 라고 해서 건너가다가 다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됐어. 중과실이라고. 이거 보장한다고요.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담벼락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어. 중과실입니다. 음주는 중과실이에요. 보상한다고. 아시겠죠? 제가 어제 전화가 하나 온 게 있어요. 우리 저기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보험에 5천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대. 일반 사망 뭐 하여튼 특약인지 뭐 하여튼 주계약에 들어있어요. 일반 상해 사망. 사망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저기 사체 검안서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뭐라 그러죠? 물속에 빠져 죽은 거? 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물속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거 익사인데요, 왜요? 그게 뭐야? 상해 사망이잖아. 그죠?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근데 다만 뭐가 있어요? 결부가 되는 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속에 직접 자기가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것만 판별하면 되거든. 근데 그건 아니래. 근데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술을 많이 먹었대요. 부검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8 이렇게 나왔대.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손해사정사한테 의뢰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사체 검안서 한번 봅시다 하고 거기 봤는데 외인사, 익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구하면 다 그냥 줍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줘야 되고. 그죠? 근데 그걸 사건 수임을 해서 돈을 받는다.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나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죠. 막 잔머리 굴려서 요거 하면은 얼마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양심적으로 해야지. 왜? 저는 정석이니까. 그냥 청구하세요. 그냥 나오니까. 음주는 고의 사유가 아닙니다. 중과실이라고. 그죠? 아시겠죠? 자, 보상합니다. 중과실도 보상한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손해보험적 특징 3가지, 그 다음에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 임보험에서 그대로 끌고 온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손해보험 특징 뭐예요? 3가지. 보험가액 없고, 피보험이익 없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금지. 그죠? 그 다음에 임보험 규정 적용하는 3가지.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 심신 박약자를 사망으로 한 보험사고 계약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타인을 위한 타인의 보험에서, 즉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다른 타인의 보험에서 그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것도 사망만 그래요. 사망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중과실도 담보한다. 그죠?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고, 그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납입 면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뒤 테마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하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요. 2장으로 들어가는데 11페이지예요. 표준보험 약관 해설. 표준보험 약관에 대해서 해설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음영으로 된 박스를 보시면 제18조 이렇게 나오죠. 보험계약의 성립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1조부터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약이 성립돼야 뭐 권리구, 의무구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18조 항을 먼저 끌어온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공부합니다. 성립.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립. 자, 거기 이제 그 음영으로 된 거 쭉 보시면은 요건 보지 말고 요건 나중에 보세요. 밑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의의 보이시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자, 보험회사 그리고 계약자. 제가 계약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삼보험에서는 계약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
그리고 보험회사의 승낙.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어디에서? 제3보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보험계약은. 그죠?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어떤 요건이 있느냐? 요건이 없어요.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나 이 보험에 들을래요. 나 암보험에 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들어와. 우리 위험단체로 들어와. 우리 땡땡 보험회사의 암보험, 그래, 이 단체로 들어와. 라고 승낙을 해주면 그때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보험에 가입할 때 주로 어떻게 가입해요?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죠. FP, 파이낸셜 플래너, FC 막 이러잖아. 컨설턴트 막,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가입을 안 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할 거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다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들이 꼬시죠. 야, 너 이거 하나 가입해줘. 해줄래?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거는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청약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겁니다. 유인.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인하는 것이지 청약은 누가 합니까?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보험 가입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3번이에요. 3번. 3번에 보시면은 보험회사의 승낙, 조건부 승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때는 모두 다 얘가 이제 청약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제대로 된 고지사항을 고지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요. 가입이 가능할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혈압약 안 먹어. 조건이 안 맞는 거야. 표준체라고 하는 조건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승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도 승낙할 수 있다. 자, 3가지예요. 보험회사가 일단 그냥 승낙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승낙을 하거나 또는 3번째는 거절, 인수를 거절. 도저히 못 받겠다. 거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조건부 승낙이에요. 조건부 승낙이 중요하다. 자, 그 조건부 승낙이 중요하니까 조건부 승낙을 보면 거기에 4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4가지 방식.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이 있고요. 자,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법. 자, 요거 4가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험 금액을 삭감하는 삭감법이 있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할증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뒤에 다시 나와요. 이게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 4가지가.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조건부로 승낙할 때는 제한법, 그 다음에 부담보법, 그 다음에 3번째 보험 가입금액 제한. 그 가입금액 제한이지. 삭감법, 그 다음에 할증법.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한법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있죠. 아까 제가 가입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손해사정사로 근무를 해. 일을 합니다. 자, 운전을 많이 안 해요. 저는요.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영업기사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니까 시종일관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험이 높아요, 안 높아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가입 금액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상해, 후유장애, 사망담보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면 이 택시기사는 1,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제한해요. 당신은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직업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요소로 봤을 때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은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담보법은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에 청약을 하면서 그 고지를 할 때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전에 수술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디스크가 발생될 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허리가 안 좋잖아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는 보장하지 않을게요. 이게 부담보법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기간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1년에서 5년 내지는 전기간, 보험 기간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허리가 아팠을 때 보장하지 않겠다. 그죠? 자, 상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상해는 부담보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허리를 부담보로 했는데 공교롭게 일하다가 추락했는데 허리를 딱 다쳤어. 부담보가 걸려있네. 전기간 부담보가 걸려있네. 아, 허리니까 면책 못한다고. 일부러 거길 다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보법에서 해당 특정 부위 또는 해당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다시 나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삭감법은 뭐냐면 보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겁니다. 대부분 암보험이 그래요. 암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내에 진단됐다. 그러면 50%만 지급하고 1년 이후에 진단됐다. 그러면 100% 다 지급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몇 년까지는 50%, 뭐 30% 이렇게만 지급하는 이게 바로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할증법은 뭐냐면 위험률이 높으니까 너는 남들은 10만 원 내는데 너는 보험료를 15만 원 내라.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지가 뭡니까? 위험률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험은 어떠니까? 단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같은 위험 직군에 같은 위험률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 허리 아픈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를 더 올려받든가 아니면 허리는 부담보로 하든가 이래서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실무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건부 승낙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1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실제로 기출도 됐었고. 이해 가시죠? 자,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뒤에 또 나온다고 했어요. 자, 조건, 그 다음에 승낙 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험회사는. 자, 근데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납부 통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계약 접수한 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3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그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예요. 꼭 30일 내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바로 그냥 하죠. 승낙 또는 거절을 바로바로 합니다. 이게 30일이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승낙 의제가 나오는데 자,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다시 메모를 할게요.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청약과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승낙에는 조건부로도 승낙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죠?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험회사가 30일 내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언제부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청약한 날로부터. 그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해야만 한다. 그러면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된 보험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30일 내로 승낙을 해야 되는데 또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승낙하기 전에 발생된 즉 승낙 전 보험사고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보상을 합니다. 일단은 보상을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여긴 안 나오네.
자, 조건은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 해, 3년, 3년 이렇게 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유지발청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유지발청진 암기하세요. 이렇게 앞자 따서 써놓으셨어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보상을 한다. 어느 때?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서. 자, 요거 뭐냐면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청약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요?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최소한 최초 보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계약에서는 진단을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진단 말씀드렸죠, 그죠? 진단계약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돼요? 유지발청진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미친놈처럼 막 지나다니면서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 나오면 유지발청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만 암기하시면 뒤에다 의의가 뭔지 다 쓰실 수 있어요. 의의 바보 아닌 이상 쓰잖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승낙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그죠? 그게 의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낙 전 보험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요건. 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효한 보험계약을 청약해야 됩니다. 누가? 보험계약자가. 그죠?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지급하죠? 계약자가 지급하죠. 그죠?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발생돼야 돼요? 보험사고가 발생돼야 돼요.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진단계약에서 아까 제가 진단계약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계약이 진단계약이다. 그러면 진단계약에서는 진단을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 유지발청진. 제가 지금 여기 3보험에서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올해는. 하지만 보험계약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자 따서 암기해놓고 저게 뭔지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보험계약법은 어떻게 해? 체크하는 거잖아. 틀리는 거 맞는 거. 그죠?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요 5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승낙 전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다고. 요 5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14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승낙 전 사고 담보의 제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면 승낙 전에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죠? 보험회사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자, 2010 올해죠. 올해 이게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 전 알릴 내용, 즉 고지한 내용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게 3가지인데 2018년도에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안 나옵니다. 무조건 100%.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안 나와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보험계약법에서 나오니까. 내기 너무 좋죠?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우리 1차 시험 안 보신 분들, 그죠? 요거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를 계약법에서 어렵게 내면 제가 지금 그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판례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한 내용 있죠. 이걸 갖다가 붙여놓고선 아닌 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보험계약 성립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몇 자 안 적은 거 요거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19년도에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계약의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의의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의의 이렇게 잡으라고 했죠. 목차를. 그리고 30일 내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된다. 승낙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할 때는 조건부로도 승낙이 가능하다. 근데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조건부로 승낙할 때는 제한법, 보험 가입금액 제한법, 그 다음에 뭐 있죠? 부담보법,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부담보법,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을 낮추는 거. 보험 금액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니까 적게 주는 거죠, 그죠? 보험금 삭감법.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주는 돈은 뭐예요? 보험료죠. 보험료를 올려서 맞춰주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네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 전 보험사고 승낙하기 전에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한 보험계약을 청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최소한 최초 보험료, 1회 보험료는 줘야 돼요. 계약자가. 그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5번째는 진단계약에서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비로소 지급한다. 5가지. 이것만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보험계약의 성립, 제3보험의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목차를 1. 계약의 성립의 의의 2. 요건. 그죠? 성립의 요건.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낙할 때는 3가지. 승낙, 조건부 승낙, 그 다음 또 뭐예요? 거절. 3가지인데 조건부 승낙을 할 때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 4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쓸 수 있게. 뭐 저는 한 5장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만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승낙 전 보험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 5가지. 그것까지 써주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 전 담보를 제한하는 경우 3가지. 근데 이게 시험에 작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7점인가 5점인가 짜리로 나왔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청약의 철회가 나와요. 자, 이제 쭉 갑니다. 청약 철회. 자, 철회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 철회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철회는 거기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 행위로부터 효과 발생의 가능성을 박탈시키는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만 30일 내로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승낙해야만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죠. 보험계약이 성립이 돼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이 비로소 체결이 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죠? 이해가시죠? 누구한테 유리해요? 보험계약자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그죠? 그죠? 약관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험계약자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좀 안 좋은 조항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철회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했는데 효과 발생의 가능성을 박탈시키는 의사표시라고 했고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쿨링 오프라고 합니다. 쿨링 오프. 거기 15페이지에 의의의 제일 밑에 보면 쿨링 오프라고 돼 있는데 쿨링 오프는 뭐냐면 냉정하게 생각을 다시 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보험에 우리가 청약을 하거나 가입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가입해? 설계사의 꼬드김이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난 사람 혹시 나도 그럴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보험료를 뭐 한 50만 원짜리 막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이 청약 철회 규정을 약관에서 끌고 온 겁니다. 그 철회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적 성질이 나오고요.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청약 철회 요건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보험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 증권 수령일로부터 며칠이요? 15일. 아까 납부 통지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30일인데 언제부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죠. 근데 여기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는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철회를 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부터. 아예 내가 청약할 시점부터 의사표시를 안 한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소급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리고 보험증권 수령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다 별표 칠게요. 청약 철회의 제한 이렇게 나오죠. 청약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하죠. 자, 여기에서 청약은 누가 해요? 계약자가 하죠. 승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청약 철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이 청약 철회는 의사표시가 그냥 뭐 이런 조건이나 요건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단 언제까지? 증권 수령 받고 15일 이내로만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는 왜요? 꼬드긴 못해요. 그냥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어요. 제한. 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본 원칙이나 논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한 유형,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청약 철회의 제한.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단계약. 청약 철회를 제한합니다. 진단계약은. 자, 두 번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이걸 단기계약이라고 하죠. 1년 미만인 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자, 여기서 전문보험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암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철회의 이 철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철회가 있는 이유가 뭐야? 보험 계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높아요. 진단 계약이나 1년 미만 계약. 자, 진단 계약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2019년 1월 1일 날 청약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청약 철회. 보험회사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청약 철회 요청서가 들어가죠. 아니, 청약 요청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제가 있는 지역이 만약에 천안이다. 충남 천안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저기 언더라이터들한테 보내요. 심사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 받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아. 한 이틀, 3일 있다가. 건강검진을 딱 받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뭐 BMI 수치도 정상이고요. 이상 없으니까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기 전에 15일이 안 됐어. 15일이 안 됐어요. 15일이 안 되고 나서 청약을 철회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자는 또는 피보험자는 뭐예요? 무료로 그냥 건강검진 받는 꼴이 되죠. 그죠? 이런 걸 방지하겠다 이거예요. 왜? 보험회사는 어떠니까? 이미 비용이 발생됐죠. 그죠? 천안까지 출장 가고 의사한테 뭐 혈액검사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악용할 요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1년 미만 계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죠? 여행을 가면서 혹시나
세월호처럼 배 타고 가기로 했는데 또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또 홀라당 죽지 않을까,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여행하다가 실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보험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럼 3박 4일 가는데 보험 기간을 3박 4일이나 4박 5일만 하면 되지, 길게 해봐야 일주일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노상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입을 해놓고 잘 갔다 왔어. 3박 4일을. 갔다 오고 보험료 당연히 냈겠죠. 그죠? 초회 보험료, 보험료 싸니까 뭐 한 3만 원, 4만 원이면 될 거예요. 갔다가 와서, 15일이 안 됐네. 철회해야지? 그럼 이 사람 뭐야? 이미 보험 혜택을 다 본 겁니다. 사고가 났든 안 났든, 보험금을 받든 안 받든. 아시겠죠? 자, 요런 불합리한 리스크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1년 미만 계약, 진단 계약 안 된다. 그리고 전문보험 계약자들의 청약 안 된다. 전문보험 계약자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라든가 정부 이런 데는 이미 보험회사에 견줄 만한 보험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30일을 초과한 계약 당연하죠. 30일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15일 내로 해야 되잖아.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이 네 가지가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복습을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청약 철회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요. 자, 청약 철회의 효과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장 제한.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장 제한되겠죠. 그죠? 계약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초회 보험료를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냈다.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요. 자, 근데 거기 밑줄을 거놓으세요. 접수한 날로,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자,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 보험료나 보험금을 늦장 지급을 한다든가 반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근데 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늦장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때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이율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표준 이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 계약 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어느 때 그럴까? 어느 때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반환한 급부를 더해서 줘야 되는 걸까요? 이자를.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 그래요.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 근데 이거는 철회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의사표시를 한 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지급할 필요 없이 3일 내로 뭐만 주면 돼요? 내가 냈던 보험료만 반환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항목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산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7번.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문제도 있는데, 자, 보시면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철회를 할 당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의 철회를 한 때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까처럼 피보가 있고 계약자가 있습니다. 자, 다른 계약이에요. 이거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보험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보험. 근데 피보험자한테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계약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철회한 겁니다. 청약 철회를 하면 보험회사는 그냥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보험료 낸 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고가 난 걸 몰랐을 때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보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죠?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험사고가 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를 했다. 그럼 당연히 받겠죠. 보험회사에서 청약 철회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사고 난 건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작년에 만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
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그 지방에서 일을 해.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주말부부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일하는 이 남편이 바람을 펴. 바람을 피는 걸 이 여자가 알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르고 보험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바람 피는 걸 알고 청약을 철회시켜. 근데 남편이 부산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이 계약자가 몰라. 사고 난 걸.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해요, 말아요? 보상하죠, 그죠? 철회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알고도 어차피 쟤랑 안 살아. 나 보험사고 난 거 아는데 쟤한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철회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보상 안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시겠죠?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면서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를 행사할 경우에는 효과가 발생이 돼서 철회를 인정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2014년도에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자, 보시면 청약 철회 조항 중에서 청약 철회 기간 및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 자, 제한하는 계약 유형에 대해서 써라 이 얘기죠. 아까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진단계약. 둘째 1년 미만 단기계약. 그리고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그 다음에 30일을 초과한 계약. 청약 철회를 받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청약 철회 접수 시에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유형별 업무 처리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자, 개정보험업법 2014년 7월 15일 시행 기준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관이 개정돼서 그래요. 2014년도에 개정돼서 이게 손사 2차 시험에 10번 문제로 나왔어. 재산보험에서. 10점짜리 문제로.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로는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장애분류표가 2018년도에 개정됐으니까 2019년도에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죠? 원래 나왔는데 무조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2개 했어요. 보험계약 성립, 청약 철회 2개 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갈 것만 기억하시면 돼. 암기하고 기억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복습하고 이해하시고 체크하시고. 어렵지 않죠? 이제 계속 갑니다. 철회, 그 다음에 무효 뭐 이렇게 계속 가요. 좀 쉬었다 갈게요. 지금 시간이 약간 늘어졌네요.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